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청와대의 어제 비판에 대해선 직접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나흘 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서울 강남권에선 서둘러 집을 사려는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규제에서 빠진 경기도 김포 등은 호가가 뛰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다시 5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교대역 근처의 영어학원 강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교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해당 조교에게 학위 논문 자격 시험 문제를 대신 출제하게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연일 거친 말 쏟아내면서 우리를 위협하던 북한이 오늘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앞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엄포만 놨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북한이 무례하다, 또 몰상식하다고 한 거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는 가운데 한미 당국은 북한의 다음 군사 행동에 대비해서 정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당국자 명의 막말다말을 이어갔던 북한이 어제 청와대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아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 군대의 자제력이 한계를 넘어섰다며 군의 발표를 신중하게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헬기로 살펴본 개성지역 모습도 연락사무소가 파괴된 현장 근처에 일부 화물차의 움직인 정도만 보일 뿐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병력이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조소에 북한의 일부 경계병이 배치된 정황도 있지만 본격적인 군사행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녔던 전용기의 움직임이 동해 쪽에서 포착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정찰 자산을 동원해 전방 지역과 동해안 등에 대한 정찰을 강화했고 국방장관은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언제든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군은 24시간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남북관계가 나빠진 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며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그 사표를 즉각 처리하진 않았는데 이 내용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구심이 꽤 깊은 것 같네요. 아쿠아일로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제가 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김 장관 스스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따지자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라서 즉각 사표를 수리하는 모양새, 적어도 취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던 게 아닌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 장관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사의를 밝힌 건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재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표가 반려될 것 같은 기류가 읽히는 건 또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북 전문가들과의 오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 사의 재가 문제를 넘어서 문 대통령이 오늘은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네, 후임 장관이 누가 될지 두고도 벌써 여러 사람 이야기가 있던데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 외교 안보 라인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을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책임론은 종종 교체설로 이어지곤 합니다. 통일부뿐 아니라 대북정책 책임자들을 바꿔서 쇄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권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결정할 영역이라며 신중한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도 사실상 공석인데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느냐는 반대 기류가 읽히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북한이 군사 행동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서해 연평도에서 우리 해병대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해병대 훈련에는 북한은 사실상 남북 군사 합의를 깨버리고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군사 합의를 준수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포반장 통제에 따라 K9 자주포가 줄지어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 어젯밤 시작된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순환 훈련입니다. 원래는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해왔지만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서북도서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 훈련하는 겁니다. 남북은 군사합의 1조 2항에서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사이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 등을 중지하고 해안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1년 9개월 만에 이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 부대들의 전투 지길 근무를 증강하고 접경 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 훈련들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북한 장제도 해안 포문은 어제까진 닫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은 해무가 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험하죠. 또 쏠 수 있어요, 여기 걔들. 안 쏜다는 보장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은 안 떠나.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합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환훈련도 그런 차원입니다. 다만 훈련 기간 육지에서 대체 K9 자주포가 들어와 연평도 병력 수준은 유지합니다. 해병대는 또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초부터 서해 5도에서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중지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북한이 어제 말한 군사 행동 계획 4가지 가운데는 남쪽으로 전단을 보내는 걸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남한에서 북쪽으로 전단을 보냈으니까 자기들도 남쪽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이게 뭘 노리는 건지, 또 실제로 북한이 행동에 나설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군은 남쪽으로 전단을 보내는데 유리한 곳을 군사 접경 지역에서 개방하는 등 전단 살포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눈에는 눈식으로 대북 전단에 맞서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 등 뒤에 보이는 개풍군 선전마을에선 북한 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의 망원 렌즈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공언한 대로 군사 접경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남측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상에선 물론 북방 한계선 근처 어선이나 함정에서 전단을 날릴 수 있는데 우리 측에서 이를 막다가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해군의 고속정 정장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난감합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이게 이거였구나. 북한이 전단을 뿌리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명분이 약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단 살포용 풍선 제작에 쓰인 고압가스 설비에 어제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에서 전단이 살포된다면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의 단속에 더욱 격렬하게 반발할 걸로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북한은 어제 김여정 담화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난 건 한미 워킹 그룹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지목했었습니다.
한미 실무 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이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비핵화라든지 대북 제재, 또 남북 협력 같은 한반도 문제를 수시로 조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았다는 북한의 불만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트집 잡기에 불과한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만의 협의체가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또 미국 백악관, 재무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채널입니다. 공개된 회의만 12차례, 최소 20차례 이상 열렸는데 대표적인 협의 결과는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남북철도 도로 연결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서 장비 반입의 제재 면제입니다. 미 재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별로 제재 면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워킹그룹이라는 패스트 트랙으로 그나마 한 달 반가량으로 앞당겨 면제받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북한 김여정은 이 워킹그룹을 미국 결재받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인식을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반박입니다. 가령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쓰일 TV 하나를 북한에 가져가려 해도 미 상무부 수출 통제 규정과 미 의회 제재법 등 독자 제재는 물론 안보리 제재 2397호 6항에 저촉되는데 이런 상황은 워킹그룹 설립 이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불만을 쏟아낸 건 결국 워킹그룹 자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 해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특파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연장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번에 연장된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부시 대통령 시절 시작된 겁니다. 이후 12년 동안 매년 6월 말에 1년씩 연장돼 왔고요.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한다는 대목,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문구, 지난해에 이어 계속 쓰는 거지만 시점이 겹치면서 대북 경고의 의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갑자기 워싱턴으로 날아왔는데요. 그동안 북한 문제에 이 본부장과 호흡을 맞춰온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통상적인 만남을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특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최근 급격히 나빠진 남북관계를 논의 안 할 수는 없겠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발맞춰 가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보다 유연한 대응을 모색할지 아니면 강경하게 갈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강경파라고 알려진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책을 냈는데 그걸 두고 지금 백악관이 꽤 시끄럽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올 예정인데요. 이걸 막으려고 요즘 백악관이 비상입니다. 법무부는 회고록의 공개를 막는 긴급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하고요. 책 내용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할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미국 농산물을 사달라고 간청했다. 장녀 이방카가 정부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년 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란 쪽지를 건넸다. 한 달 뒤엔 북미 외교가 성공 가능성 제로라고 깎아내렸다. 이런 내용이 회고록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볼턴의 책은 출간도 전에 사전 예약 판매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열흘 넘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신 동생인 김여정이 앞에 나서서 남측을 향한 비난과 위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물러나 있는 이유를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최근 공개 행보는 7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그나마도 평양 주민의 살림살이만 챙겼습니다. 오늘까지 비공개 활동에 나선다면 11일째 잠행인데 이 기간 김여정의 행보는 종횡무진, 거침이 없었습니다. 대남 사업부서 회의를 열어 연락선 차단을 결정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를 사실상 지시하는가 하면 특사까지 거절하고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말폭탄도 내뱉었습니다. 하나같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조치들입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에게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곤 했지만 김정은의 직접 등판이 없는 걸 두곤 여러 관측이 분분합니다. 우선 이른바 업적 쌓기를 통해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올려주고 잠재적인 대체 권력자로 양성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김여정의 급부상을 두고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다시 주목하고 있지만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두고 최고 지도자는 한 발 빠져 있고 악역은 몰아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선 결과를 보고 향후 남북 정상이나 또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 마지막 카드를 숨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LBM 발사 현장을 찾는 등 군사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대남 비난 메시지까지 나올 경우엔 남북 관계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전망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그제 북한이 폭파한 남북 연락사무소는 건물을 짓고 고치고 또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248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게 배상을 받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가능한 이야기일지 박원경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폭파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북한 소유 땅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폭파 행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현 가능성, 국제법 전문가 5명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나 분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냐,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헌 논란과 관계없이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니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판단할 기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과 중재재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적 관할이라고 해서 관련 국가들이 재판에 동의해야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재판을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중재재판 역시 두 나라가 합의를 해야 재판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어렵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의 자산 몰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알려진 북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행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선 국제법을 통한 배상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뒤집은 겁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5년에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가 검사에게 위증 강요를 받았다며 최근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의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시켰는데 이를 다시 조정한 겁니다. 앞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윤 총장의 사건 재배당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추 장관도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방식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당시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한 직후 사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다시 압박하려는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어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시장 반응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규제를 받는 지역,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엔 갭 투자 막차를 타려는 문의가 쏟아졌고 대출 줄어들까 봐 서둘러 은행을 찾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이 중개업소엔 하루 종일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세를 낀 집을 급히 산다는 갭 투자 막차를 타진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화 많이 오셔서 저희가 아침에 물건 찾아서 브리핑하고 지금 아니면 또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번 주까지는 하셔야 돼요. 서울 강남구 세계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2년간 실제 살지 않는 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전월세 공급이 줄어 임대료가 오를 거란 관측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2년 거주시킨 거 있죠? 임차인을 내쫓고 전세를 자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전세가 확 올라가는 거야. 부작용이 엄청 클 것 같은데? 확대된 규제 지역, 강력해진 대출 규제는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가격은 가격대로 다 올라갔지. 거기다가 대출 안 되지. 이러다면 뭘 어떻게 사라는 거냐. 전세나 월세로만 계속 돌라는 거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당장 내일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인천 연수구에선 분양 잔금 대출을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한 30분 기다려야 돼. 마지막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40%밖에 안 나오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거든. 그럼 팔아야 돼요. 근데 팔면 또 세금이 50%예요. 정부는 실소유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재건축과 대출 규제의 예외 조항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반면 주변 다른 지역과 달리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곳, 경기 김포와 파주는 벌써 들썩였습니다. 거래되지 않던 매물들이 팔리고 호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또 풍선 효과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의 이 중개업소는 종일 바빴습니다. 13동이 훨씬 이뻐요. 14동은 좀 막혀. 전화부터 문자까지 매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문의 전화도 많아지고 이제 직접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이번 주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나가고는 있어요. 6.17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규제 지역에서 제외될 거란 소문이 이미 쫙 퍼졌습니다. 실제 한강 신도시 한 아파트 84제곱미터형이 지난 4, 5월 2달 동안 17건의 거래가 신고됐는데 최근 사흘 만에 확인된 거래만 25건이나 됩니다. 규제에서 벗어났으니까 투자할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들 돈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정말. 집주인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크게 높였습니다. 규제 지정에서 벗어난 파주도 분위기는 비슷해 풍선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고양시와 양주시 등에선 역차별이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포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주택 가격도 거의 반 수준의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나. 이 상존하는 투기 소유를 근절하는 대신 이리저리 몰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지역에선 투기하면 안 되고 어느 지역에선 투기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답을 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또 뒷북 대책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50명을 넘어선 겁니다. 수도권과 대전의 집단 감염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없던 곳에서 새로 환자가 나오는 것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4명 더 늘어 180명이 됐고 노인 요양시설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해 3명이 더 확진돼 전체 확진자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시내 2곳의 집단 감염도 계속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7명 늘어 누적 18명이 됐고 대전 서구 꿈꾸는 교회와 관련해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고교 3학년생이 확진됐는데 역시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쉬지 않고 공격해오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존 감염과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환자 발생이 늘면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을 경우 한 사례 또는 한 군집이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긴 소위 연결고리가 몰래 이어져 왔을지 그걸 추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영어학원 강사가 확진되는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발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수도권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고 여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특히 식당을 통한 감염 위험이 크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700곳 점포 가운데 200곳 정도 문을 닫기로 하면서 고용은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직원의 경우 출퇴근에 3시간씩 걸리는 곳으로 배치돼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폐점하는 롯데 빅마켓 킨텍스점 직원 A씨. 회사 측은 약속대로 다른 매장으로 재배치해주긴 했는데 한강 건너 서울 서초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자가용을 운전해서 다니면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는 있지만 하루 기름값만 10,000원이 듭니다. 하루 7시간 근무에 6만 원을 버는 무기계약직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 많은 시간을 투비를 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벌어야 되나? 서럽죠. 서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영업을 종료한 롯데마트 양주점의 무기계약직 인사발령 관련 문서입니다. 직원 33명을 7개 지점으로 나눠 재배치했는데 가장 가까운 매장도 직선거리로 20km 떨어져 있고 대부분 30km가 넘습니다. 한 곳은 40km가 넘어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거리입니다. 반경 10km 안에 동두천점과 의정부점이 있지만 먼 곳으로 배치한 겁니다. 다음 달 문을 닫는 천안점도 상황은 비슷해 이미 많은 직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너무 멀리 재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거의 포기를 한 거예요. 거의 사직서 썼죠. 롯데쇼핑 측은 최대한 가까운 매장에 재배치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매장 정원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300명에서 500명 사이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하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어떤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다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올해 매장 3곳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체에 닥친 현실이어서 대량 실직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난달 경주의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쫓아가 차로 친 운전자에게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운전자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했는데
고의로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경주 스쿨존 사건의 논란은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4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딸을 때린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쫓아가 B군이 탄 자전거를 고의로 추돌했느냐입니다. 경찰은 A씨가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갖고 사고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정밀 분석해 A씨의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습니다. 높이도 재보고 드론도 뛰어가고 보고 블랙박스 영상 하나하나를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가 주부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쪽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에 따라가다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고의는 아니었다고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다친 B군 외에 또 다른 어린이 한 명도 승용차로 추격당한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는 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최근 교육청이 일부 기간제 교사들에게 5년치 월급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 실소 그동안 규정보다 돈을 더 줬다며 이제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간제 영양교사 A씨는 지난달 교육청으로부터 1,700만 원 넘는 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당장 1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부의 잘못된 예규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8년 전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 등 8개 직종 근무자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을 8할까지 인정해 호봉을 책정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내용이 상위 규정과 충돌했던 겁니다. 상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 규정은 교원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절반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잘못을 발견해 지난달 관련 예규를 다시 개정했고 이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기관의 이제 계책 사유로 인해서 개인한테 어떻게 5년치를 이렇게 왕창 환수하라고 통보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교육부는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임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교사가 몇 명인지, 총액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수 조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예규와 조치를 신뢰해서 임금을 수정받고 호봉을 획정받은 거잖아요.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는 위법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간제 교사 노조 측은 교육당국이 환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집단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서울대 음대 한 교수가 출장을 가서 대학원생 조교의 호텔방에 찾아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 2주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교수가 조교에게 시험 문제까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대 음대 A 교수. 이 교수가 2018-19학년도 서울대 음대 석박사 과정 논문 제출 자격 시험 문제를 해당 조교에게 대신 출제하게 했다는 의혹이 징계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석사과정 문제는 조교가 교수에게 제출한 대로 출제됐고 박사과정 문제는 조교가 출제한 뒤 교수와 상의해 일부러 선택해 출제됐다는 게 조교 측 주장입니다. 조교는 2018년 8월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을 한 달 앞두고 교수와 나눈 대화 녹취 등을 징계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왜 20개였던가? 지난번에 냈던 게 몇 개였지? 네, 제가 몇 개 해서 되는 게 몇 개 빼시고 대학원생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료 대학원생인 조교들에게 시키면 안 되는 종류의 일입니다. 조교는 학부 시험 문제도 직접 출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교가 출제했다는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항.
음악을 듣고 작곡과 작품명을 쓰는 문제인데 실제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니 조교가 낸 문제로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의심됩니다. A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조교 주장에 대해 반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세계 최초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다가 허가가 취소됐던 약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지 1년 만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20일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넉 달 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주 성분을 연골세포에서 신장 유래세포로 바꿔 만든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이 2017년 상장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냈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직후 이 전 회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이우석 대표를 구속 기소한 뒤 넉 달 동안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며 이 전 회장 소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우석 대표 측은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인보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식약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정작 만들지 않은 곳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127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땅들에 대한 개발 제한이 다음 달부터 풀립니다. 개인 땅을 무작정 묶어두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겁니다. 대응에 나선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공원 부지의 84%를 지켜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서 땅 주인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고 해결책은 없을지 유수환 기자, 임태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재동 말죽거리 공원은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에 녹음과 휴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해오던 공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원 땅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지난해부터 땅 주인들이 쳐놓은 겁니다. 이들은 20년 동안 권리 행사는커녕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여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용료를 줬던 것도 아니고요. 정당하게 제대로 된 지불을 하고 가져다 쓰면 다 쓰라 이거예요. 다음 달 1일부터 개발 제한이 풀리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서울시가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29일 말죽거리 공원 등 관내 일몰제 대상 부지 74%를 이번엔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은 장기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는 일몰제였는데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지자체가 해제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평의 공원도 실효되거나 개발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지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를 지켰다고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땅 주인들은 반발합니다. 풀어주게끔 한 게 공원 일몰제예요. 근데 공원 일몰제 다 다가오니까 이제 공원구역으로 평생을 묻겠대요. 그럼 헌법재판을 뭐하러 했으며 일부 땅 주인들은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까지 예고하고 있어 공원 부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 부지 25곳 가운데 9곳에 이른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사들인 뒤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을 개발해 수익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땅 주인들의 보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매력이 있어야 하고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 녹지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 천안시에서 이 방식으로 일봉산 공원 개발을 하려 하는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으로 남겨져 있는 이 공원 전체가 다 아파트로 날아가고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 아래쪽 전체가 다 이제 개발이 된다. 결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투표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이 땅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이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땅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건데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인데 정부가 토지 매입 비용의 70%까지를 책임지자는 내용입니다. 외국의 유료 공원들처럼 이용료격인 녹지세를 걷어 땅 주인들에게 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편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녹지세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그 토지주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 되는. 공원 부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던 여성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 단속이나 지원금 관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찾아와서 담당 여성 공무원 뺨을 때리며 화풀이하는 시기였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경남 거제시청 세무과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 공무원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뭔가를 따집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공무원과 청경까지 나섭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갑자기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순식간에 폭행을 당한 여성 공무원은 얼굴을 감싸쥐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폭행을 휘두른 민원인은 32살 A씨. 세무과 공무원인 55살 여성 계장을 때린 것입니다.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번호판 압수 예고장을 놓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보닛이 훼손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체납 차량 단속은 우리 세무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지난 2일에도 경남 창원시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공무원을 때려 실신하게 하는 등 이 민원인에 의한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불구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고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양육비 이행법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김영래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 회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던 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국가가 나몰라라 할 때 개인을 돕다가 제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회원들은 한 달도 안 돼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형사처벌과 출국금지,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 방안이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사라지고 법안이 누더기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꼭꼭 숨어 있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민사니까 판사님한테 해결해라, 재판으로 해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양육비 지급 거부를 아동학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학대나 마찬가지죠. 돈이 없다면 아이가 학교는 어떻게 가고 먹을 건 어떻게 먹겠습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차명재산 파악 등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위지급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동 양태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국회에 청원을 내고 10만 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주름 개선 등에 사용되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메디톡신이 허가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는 처음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 제품에 대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제조 품질 관리 서류를 조작한 게 드러나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